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해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은 물론 있습니다만 FOMC 의사록을 대기하면서 일단은 종전 가능성에 조금 더 방점을 찍었던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13F 결과에 따라서 빅테크 기술주들에 대한 매물 출회가 조금 있었고요. 반면에 인텔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텔은 앞으로 이 TSMC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매각 가능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타진이 되고 있는데요. 16%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직전에 들려온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전에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죠. 종전에 대한 이슈, 관세에 대한 이슈가 거의 뉴욕장 마감 이후 매일매일 하나씩은 업데이트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개별 종목과 실적 혹은 산업별 모멘텀이 어우러져서 요즘에 정말 뜨거운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고민 역시나 깊어집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시장에 대한 얘기들 풀어가겠습니다. 자, 분명 나쁜 것보다야 1000번, 10,000번 좋은 게 바로 상승이죠. 국내 증시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까지 오름세가 이어져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나 일단은 상승은 반갑네요. 코스피가 6거래 연속해서 올랐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어제 0.6% 이상씩 상승했고 매일 요즘 거래대금 체크하죠. 거래대금 그 전날보다 또 1조 이상 늘었습니다. 코스피 12조. 코스닥은 그 전날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는데 굉장히 많은 유동자금이 시장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코스피 6일째 올라가면서 어제 방산, 건설, 삼성전자, 전력기기, 대형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고요. 그 분위기 받아갔습니다. 코스닥도 로봇, 바이오, 엔터 쪽의 시세 괜찮았던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 등에서는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죠. 이슈 측면의 내용들 들여다볼까요? K칩스법. 반도체 기업의 세액공제하는 혜택을 더 늘려주는 부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죠. 기재회 통과 이슈가 있었고요. 공매도 재개가 3월 31일부터인데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관련 조치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연기금의 매수가 42거래일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 계속 수급적인 측면에서 연기금이 무엇을 사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에너지 3법 통과 이슈. 이 모멘텀이 어제 에너지나 전력, 원전, 풍력 쪽의 종목들의 강세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슈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이런 것들에 파생돼서 올라가는 산업군들 들여다보시죠. 쏠림과 확산, 이게 참 같이 붙어있기가 애매한 단어인데요. 특정 종목으로 엄청난 쏠림이 나오면서 그들이 급등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분야의 종목군 혹은 산업군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쏠림과 확산으로 넣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 유럽 방위비 증대에 대한 기대감, 어제 사우디에서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장관급 회담 이슈가 있자 유럽에서도 긴급 회동을 가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한화에서 이제 부회장이 국제 방산전에 참석한다라는 이슈 등이 모멘텀이 돼주면서 더 갈까 싶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추가적인 급등을 기록했는데 그 급등폭도 상당합니다. 11%의 상승으로 64만 원. 65만 원권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좀 못 갔었던 LIG 넥스원도 어제 함께 따라갔죠. 9%의 급등, 물론 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섹터 내 하나, 에어로 등의 종목으로 쏠림이 있고 그 외의 종목으로 확산이 같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어제 눈에 띄었던 특징주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해 밝혔던 자사주 매입 관련한 이슈에서 1차 매입이 끝났고 2차 매입
투자개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점을 짚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어제는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요. 또 사회이사에 반도체 전문가가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6% 상승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오전에 자금이 좀 쏠리는 순간 다른 종목들 로봇이나 조선 원전 등에서 종목이 수급을 빼앗기는 현상도 있기도 했는데요. 어찌됐건 삼성전자의 좋은 흐름은 지수상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뉴스였죠. AI 쪽 볼까요? K 휴머노이드 로봇 얼라이언스 가칭이긴 합니다만 어제 출범 뉴스 있다라고 전달해 드렸었고요. XAI 그록3 공개, AI 챗봇에 영향을 줬죠. 딥시크발 사이버 보안 문제로 보안주들도 강세였습니다. 자, 로봇주에서는 유일 로보틱스 대단합니다. SK 쪽 종목으로서 다른 로봇주 대비 조금 후발로 대기업과 연결되는 종목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뒤로 정말 시세 분출이네요. 어제 깔끔한 30% 상한가 65,000원을 기록했고요. P&L 미케넥스 등의 종목도 강세였고요. 그록3 관련한 모멘텀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나 어제 특징주로서 한몫을 했습니다. 12% 양봉을 기록하기도 했네요. 자, 그 밖에는 원전 쪽 에너지 3법 효과도 있었고요. 한수원 작년 영업이익이 그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라는 소식 등이 모멘텀이 돼줬죠. 그리고 이 XAI의 그록3 공개 이슈가 전력에 또 힘을 실었습니다. 결국에는 AI 소프트웨어 모델이든 AI 하드웨어 경쟁이든 계속해서 AI 캐파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한 번 더 등장하게 된 거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XAI의 데이터 센터 배전반 부품을 공급했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어제 또 주가 급등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2월 13일 LS 일렉트릭의 구자균 회장이 빅테크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꺼내 들었던 것과 한 번 더 모멘텀이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18% 급등하면서 28만 원권을 넘어섰습니다. 쏠림과 확산이 나타났던 각 이슈별로 연결되는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이었죠. 어차피 인생은 혼자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는 자국의 국력을 위해서 어떤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가 자립의 문제였죠. 에너지 자주 국방에 대한 내러티브 현실화가 일어나서 방산이나 이런 조선 쪽의 종목들이 엄청난 시세 분출을 했었고 조금은 쉬고 있었던 원전과 전력의 타이밍이 언제가 될 것인가. 때마침 어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전력에서 LX 일렉트릭 등의 종목이 강하게 시세 분출을 해주면서 다시금 이들로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제가 타이밍이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 허락한다면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전력. 정말 저력을 보여줍니다. 작년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이 364% 상승하면서 압도적이었었죠. 작년에는 HD 현대일렉의 호실적, 효성중공업의 실적 대비해서 LS일렉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것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소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도 이번에 좋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LS그룹주 전반의 밸류체인에 대한 주목도 같이 올라갔죠. 그래서 올해는 HD현대일렉이 3% 상승에 그쳤는데 LS일렉은 76%나 올라가면서 정말 전혀 상반된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에가 HD현대일렉트릭의 올해 차트이고요. 위에가 LS일렉트릭의 올해 차트인데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시세를 이어가지고 있는 LS일렉트릭이고요. 사실 이날 두 종목 모두 다 음봉이 나왔죠. 바로 우리가 명절 보내고 와서 딥시크 충격을 소화하던 때였습니다. 딥시크로 인해서 엄청난 데이터 센터 투자가 필요하겠는가라는 순간적인 의심이 발생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많이 올랐던 HD 현대일렉은 조금 더 크게 맞는 모습이 나타났죠. 상승에 대한 부담, 딥시크에 대한 등장 부담, 트럼프 관세 우려가 많이 올랐던 전력기기 쪽에 조금 발목을 잡았던 최근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LS일렉트릭은
못 갔던 것에 대한 서름을 한 번에 갚아 나가듯이 꾸준하게 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HD현대일렉이 가진 뉴스를 소화하면서도 올해 아직 하락 전환이 되지 않고 3%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어제장에서 가치 강세를 기록한 점에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전력에 대한 이슈가 언젠가는 피크아웃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분명히 모든 산업의 영원한 성장은 없을 거니까요. 중간에 쉼도 분명 있을 겁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이 밑에 있는 전력 인프라 섹터의 상수가 되는 모멘텀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피크아웃을 논하긴 좀 이르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꽤 있습니다. 변수가 되는 것이 바로 트럼프겠죠. 관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없다라는 트럼프 프리존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관세 부담을 크게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죠. 트럼프가 관련 전력기기 등의 관세를 강하게 부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미국 내 물가, 미국 내 제조업 부흥에 조금의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덜고 갈 수 있을지 아닐지는 지켜봐야겠죠. 일단 LS일렉트릭의 회장 역시나 트럼프발 관세 부담 그리 크지 않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관세 부담을 좀 느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미국 내에서 변압기를 생산하는 업체들 일단 체크해야 되겠죠. 이 대표사들입니다. HD현대일렉, 효성중공업, LS일렉은 변압기 공장은 아닙니다만 배정 공장 구축 중에 들어가 있다라는 소식도 같이 나오니까요. 체크해 주시죠. 전력에 대한 얘기였고요. AI 이야기를 하면서 전력 얘기를 하다 보니 AI 신생 테마가 최근에 등장했다라는 점에서 여기서도 LS 일렉트릭이 들어가 있어서 넣어봅니다.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AI 신생 테마가 XAI 그리고 소캠이 되겠죠. 소캠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차세대 메모리 모듈로 제2의 HBM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전달드리면서 LPDDR5, 이 저전력 반도체, 여기에서 기판주들에 대한 얘기를 짚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XAI가 이제 새롭게 등장한 거죠. 그록3가 공개가 됐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제미나이, 딥시크, 엔스로픽, 오픈 AI 등의 성능 대비 훨씬 좋다라는 얘기가 보도되기도 했고요. XAI 가능한 한 빨리 음성 기반 챗봇도 출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전반 부품을 테슬라 XAI 측에 공급했던 이력이 있었던 LS일렉트릭과 함께 LS그룹주들이 주목을 받게 됐고요. 시간 외에서는 LS네트워크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LS그룹주가 다음 한화그룹의 후보군이 될 것이다. 제2의 한화그룹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며칠 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 뜻하지 않았던 XAI 모멘텀이 등장하며 어제장 그리고 시간 외까지 LS그룹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AI 소프트웨어 업체인 폴라리스 그룹에서 테슬라 쪽에 이 그록3의 탑재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과거 이제 테슬라 쪽과 협력 이슈가 있었던 폴라리스 그룹주도 관련주로 엮였고요. 주가가 어제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델 서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또 테슬라 쪽에 납품한다라는 것의 모멘텀이 된 거고요. M83 AI 게임 개발 업체로서 또 관련주로 같이 연결되기도 했었네요. 이 두 신생 테마가 어느 정도 수명을 가지고 흘러가게 될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까지는 시간 외까지 LS그룹주,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좋은 시세를 기록했네요. 자, 불씨가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처음은 한화그룹주였죠. 방산, 조선 등을 필두로 해서 뛰어나갔고요.
지주라는 한화 역시나 주가 강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한화그룹주의 키워드는 트럼프가 픽한 조선이라는 점, 방산주의 실적이 좋았다. 세계 자주국방의 트렌드로 한화그룹주가 부상을 했고요. 그 뒤로 LS그룹주가 후보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짚었었는데 이쪽은 소재나 전력, 에너지가 되겠죠. AI는 전력이 필요해라는 논리 속에 전력기기 중심의 강세 흐름, 미국의 중국 대리기 속의 해적 케이블 등의 모멘텀, 역시나 LS 쪽에 전선에 연결이 될 겁니다. 거기다 LS 일렉트릭의 실적이 좋았고요. XAI가 이번에 또 강한 시세의 명분이 돼줬던 거죠. 어제장에 강세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LS 지주사 역시나 함께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도 히토류 소재단으로서 LS 머티리얼즈 등과 같이 연결되면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후보가 두산이 될 수 있을까요? 두산 역시나 어제장 강했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졌는데 이쪽도 AI라는 전체 키워드입니다. AI, 엔비디아, CCL 해서 두산의 반도체 사업 그리고 에너빌리티 원전 쪽에 역시나 AI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원이 필요해라는 논리였겠죠. 제2의 한화, 제3의 한화그룹은 어디가 될 것인가? 시장은 일단 불씨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한화에서 LS로 그리고 두산으로 한화처럼 강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관심이 분명 집중되고 있네요. 두산 보겠습니다. 두산의 올해는 다를까요? 두산그룹주 작년에 차트 돌려보시면 상장사 한 6, 7개가 다 흐름이 별로입니다. 그나마 나왔던 게 지주사인데 지주사도 정말 거의 출렁출렁하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두산의 시가총액이 12조, 시가총액 전체적인 두산 그룹주들의 시총이 12조 증가했습니다. 작년 연말 대비 어느덧 50%나 시총이 늘어난 거죠. 대기업 집단 순위로 시총 10위권으로 진입하게 됐고요. 두산이 어제 좋은 시세를 냈어요. 지주사죠. 어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두산의 전자 비즈니스 그룹, 그러니까 두산의 BG가 CCL 수요를 고려해서 캐파를 늘릴 것이다. 이런 설이 소문이 돌았습니다. 두산이 무엇을 하는가를 봐야겠죠. 지주사로서 종속회사를 에너빌리티나 밥캣 등등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체 사업으로 전자비지 그리고 두타몰, 디지털, 퓨얼셀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산 전자비지 반도체 사업부에서 AI 핵심 소재인 동박적층판 CCL을 생산하고 있죠. 이것이 엔비디아로 들어가고요. LG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CCL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나오고 있던 찰나였죠. 그런데 마침 캐파 확대설이 등장하면서 그렇다면 두산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어제 주가가 두산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겁니다. 두산에 대해서 제3의 한화그룹주가 될 수 있을지 시간 허락하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종목별로 이렇게 돌려보고 있다가 이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급등해버린 이 종목은 무엇인가? 바로 ABL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한 2시경 해가지고 ABL 바이오가 한 3%대에서 갑작스럽게 21%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왜 올라가는 것인가? 모두들 영문도 모른 채 헤매고 있던 사이 여러 뉴스 등이 좀 취합이 됐고요.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 깊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키스톤 심포지아라고 생명의학 국제 학술 대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ABL 바이오가 혈액 뇌관문 이 BBB 셔틀 플랫폼에 대한 그랩바디 B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혈액 뇌관문 BBB라는 것이요. 뇌를 보호하는 장벽입니다. 뇌에 나쁜 것이 못 들어오게 막는 장벽이라고 보시면 쉽고요. 그런데 이 뇌를 보호하는 장벽에 치료제 역시나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BBB 셔틀 플랫폼이라는 것은 치료제를 그 안으로 잘 넘겨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BBB 셔틀 플랫폼이 긍정적인 효능을 해냈을 때 결국에는 뇌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잘 들어서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종양 등
등의 치료에 좀 효과가 크다라는 논리였죠. 관련해서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ABL301인데 사노피에 작년에 기술 이전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또한 1조 4천억 정도의 규모로 큰 기술 이전이었었고요. 이것이 순차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발표하게 되면서 빅파마 업체와 BBB 셔틀 플랫폼 기술 관련한 추가 수출을 해내지 않겠는가 뭐 이런 모멘텀 등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21% 급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이상훈 대표가 무상증여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상증여를 했다라는 점에서 그게 한 4억 원에 가까운 돈의 가치였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만큼의 세금을 감내해서라도 이것을 증여한다라는 측면, 결국 기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해석 등이 다 맞물리며 ABL 바이오가 주가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ABL 바이오 장중 차트가 드라마틱하게 진행되니까 바이오 쪽에 약간 신뢰와 모멘텀을 또 자극한 걸까요? 어제 바이오 종목들이 장 후반에 같이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열어본다면 알테오젠이 되겠죠. 많이 빠졌다가 낙폭을 줄였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가켄 바이오 역시 어제 낙폭 축소하고 결국 막판에 돌려서 상승으로 끝나기도 했네요. ADC 쪽 모멘텀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체크는 필요할 거고요. 요즘에 핫한 바이오 종목이 오름 테라퓨틱스죠. 상장한 지 정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2번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끝이 났다라는 점에서 이런 종목들의 개별적 모멘텀을 계속 체크하면서 살펴가야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바이오의 붐은 다시 오는 걸까요? 작년에 한참 바이오가 뜨거울 때 우리가 자주 열어봤던 표가 되겠습니다. 보통 플랫폼과 바이오텍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은 관심을 두고 있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등이 들어갈 것이고요. 이런 BBB 이제 셔틀 플랫폼에 대한 모멘텀 이 결국에는 뇌 치료에 좀 획기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이 알츠하이머 등 쪽에 모멘텀이 돼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개별 이슈별로 잘 체크해서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바이오 쪽 하면 떠오르는 일정 하나 있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2월에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바로 첨생법입니다. 2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되죠. 임상 단계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골자입니다. 접근성의 제한을 풀어서 희귀질환, 이제 난치질환 환자 치료에 하나의 대안이 되게끔 빠르게 치료에 대한 적응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것이 첨생법 관련해서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모멘텀을 받게 되고요. 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카티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카티 쪽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큐로셀, 앱클론, 이엔셀 등인데요. 첨생법 모멘텀 속에 최근에 파미셀,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 셀 들어간 줄기세포 치료제 쪽 종목들 나름 괜찮았었거든요. 큐로셀, 앱클론, 이엔셀 역시나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엔셀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 쪽의 병원, 삼성에서 이제 연결고리가 조금 짙은 교수가 차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시장의 키워드가 삼성 트레이드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삼성과 혹은 첨생법 여러 가지 모멘텀이 엮여있는 이엔셀, 카티 치료제 쪽으로서 오늘 시간 허락하면 함정남 차자연과 같이 좀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2% 정도 오름세를 기록했네요.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흐름들 짚어봤고요.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 간략하게 열어봅니다. 3대 지수 모두 오르긴 했으나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잘 유지했다 되겠죠. 우크라 패싱한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이제 장관급 회담 그리고 트럼프의 종전 이득에 대한 야망 등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연준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에 대해서는 지켜볼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상승했고요. 기술주들의 상승분 좀 반납 흐름이 나타났죠. 눈에 띄는 특징 섹터로 본다면 반도체나 양자 컴퓨팅 업체들이 있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보시죠. 인텔, 일부 사업부 분리매각설 이야기가 나오죠. M&A 가능성이 등장하면서 16%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드라켄밀러 매수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됐고 미주호에서
하반기 메모리 여팡이 좋아질 것이다 얘기하며 7% 상승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대장격들이 잘 나간 게 아니라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 약간은 못난이 격들인 인텔이나 마이크론이 좀 올랐다라는 점에서 독특하기도 했죠. 자, 양자 컴퓨팅은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양자 컴퓨터 산업 투자 관련한 이슈가 부각이 됐어요. 오리진 퀀텀 관련해 중국에서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특허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거기서 조금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라는 것이 이슈가 되면서 미국 내 리게트 컴퓨팅, 실스큐 이런 양자 종목들이 급락으로 갔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게 최근에 있었던 딥시크 이슈죠. 딥시크 얘기 나오면서 미국 내 기업들이 빠졌었는데 이번에선 중국에서 양자 컴퓨팅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내 양자 쪽이 빠진 겁니다. 이유는 이거죠. 이런 쪽에 중국의 양자 컴퓨터 산업이 부상한다라는 것은 경쟁에 대한 부담을 좀 안고 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락이었는데 사실 이 중국 관련 양자 컴퓨팅 업체의 이슈는 새로웠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딥시크처럼 좀 무난하게 소화할 내용이 아니냐 이런 시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진 퀀텀 컴퓨팅 이슈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인도 쪽에 판매 시작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중국의 자율주행 승인이 지연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힘 못 내고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 인텔 이슈요. 2월 17일에도 사실 나왔던 내용이죠. 그런데 인텔 측이 이들 업체와 일부 회담을 가졌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인텔의 분리매각설에 대한 얘기가 조금 힘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주가 급등이 있었고요. 국내 인텔 관련주는 이 정도로 체크하자 그날 말씀드리기도 했죠. 자, 인텔과 함께 반도체 흐름들이 괜찮았던 가운데 메타나 이런 기존에 잘 나갔던 종목들 최장기간의 랠리를 기록한 메타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정 부분 쉬어가는 시기는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양자는 하락했다라는 점이죠. 자, 관리의 필수는 일정 체크입니다. 내 포트 관리든 뭐든 항상 일정들을 잘 체크하면서 변수가 될지 기회가 될지를 봐야 되는데요. 3월의 기회와 변수, 국내도 재개 이슈 있죠. MWC 2025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HLB 가남 신약 FTA 허가 결정 이슈 있고요. FOMC 3월 20일, 그리고 한국의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셀트레가의 위성 발사 이슈, 중국의 양회 있고요.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문제. 그리고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 GTC 2025입니다. 연례 행사죠. 엔비디아가 매년 하는 개발자 컨퍼런스 회의입니다. 작년에 이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에도 이쯤에 했었어요. 이 3월 18일과 3월 21일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삼성의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 날려서 이날 삼성이 5% 급등했던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HBM 차기에 대한 모멘텀이 자극이 되면서 그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이때 한 15만 원권이었고요. 25만 원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CCL 납품 이슈로 두산이 주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 시기가 또 한 해가 지나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엔비디아 AI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5가 3월에 열리게 될 겁니다. 젠슨왕의 기조연설 있죠. 그리고 300여 개 기업이 참석해서 AI 관련해서 최신 기술이나 내용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무엇이 있을까? 엔비디아의 신규 칩 프로세스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겠죠. 블랙웰, 루빈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HBM에 대해서 무언가라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CXL 기술이나 혹은 두산의 CCL 관련한 모멘텀이 자극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측에서 이날 3월 20일을 퀀텀 데이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양자의 날, 양자 컴퓨팅 관련한 미래나 기술에 대해서 업체들과 얘기를 하고
하고 그에 대한 것을 공개하겠다라는 날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일정으로 박힌 것이죠. 그래서 밤사이 미국 내에서 양자의 하락을 과연 이 일정을 앞두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는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마침 어제 단독 뉴스도 나왔죠. 5년 내에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대가 열린다. 수보드 쿨 가르니 리게트 컴퓨팅 CEO에 대한 인터뷰 단독 뉴스였는데요. 지금 양자는 1960년대 반도체가 막 등장하던 상황과 유사하다. 지금 당장 상용화는 어려우나 5년 내에 가능할 것 같다. 칩렉 기술 우리는 주목하고 있고 한국의 반도체 워낙 강하니까 한국도 기회가 많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밤사이 양자의 하락과 이런 모멘텀 뉴스, 과연 대결 사이에 오늘의 양자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되겠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정리한 것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솔리드나 한국첨단 소재 등등이 거론되니까 체크해 주시죠. 자, 그 밖에 연결고리 내용들 정리합니다. 트럼프 관세 소식 앞서 헤어낸코 오프닝에서 얘기해 주셨죠. 수입산 차에 대해서 관세 25% 상향 예정 소식, 의약품 반도체도 예고를 했습니다. 이쪽에 대한 부담이긴 하나 4월이라는 일정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쪽은 센티가 좋진 않겠죠. 이 뉴스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50조짜리 데이터 센터가 세워진다라는 거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고요. 3기가와트 규모,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도 흔치 않은데 엄청난 규모인 거죠. LG 창업주 손자 등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였는데 일단은 데이터 센터 쪽 뉴스니까 체크는 해두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나 그록3 등의 AI 경쟁 얘기가 나오다 보면 또 테마단에서는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유리기판 종목들에 대한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그 밖에 뉴스로는 앞서 봤던 양자 이야기 있고요. 인텔의 분리매각설, 그리고 수주 쪽 산업에서는 덴마크가 국방비 증액을 예고한 점, LNG 모멘텀이 조선 기자재로 갈 거다라는 시장의 분석 등이 나옵니다. 테마와 개별주에서는 앞서 봤던 그록3 이슈, LS그룹과 폴라리스 그룹이고요. ABL 바이오, 그리고 첨생법에서는 카티 치료제 업체들, 시간의 호실적으로는 유진테크가 돋보였는데 고객사가 삼성전자 쪽이죠. 압도적이죠. 그런데 좋은 실적의 원인이 고객사의 설비 투자였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쪽에 또 작은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뉴스인지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었고요. 시장 속의 또 섹터 뉴스 심도 깊게 봐주시죠. 네, 최근에 워낙에 로봇 테마라던가 여러 가지 테마들이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움직이고 있는 조금씩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는 섹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인데요. 미용 의료기기 쪽은 꾸준한 매출의 성장세, 영업이익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빨강의 의미가 무엇일까? 레드오션이다라는 이야기와 앞으로 상방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조금 맞서고 있는 듯한 요즘입니다. 미용의료 테마주의 2월 등락률을 먼저 살펴보면요. 대웅제약을 제외하고는 파마리서치 무려 21% 올랐고요. 휴제에도 17%, 휴메딕스 14%, 동방메디컬은 9% 넘게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동방메디컬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로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K미용의료는 한국을 넘어서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북미와 남미를 통틀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리고 중국, 일본, 아시아 지역에서도 동남아와 중동 지역에서까지 모두 전방위적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여기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유럽 쪽도 계속해서 타진을 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K 미용 의료기기 쪽입니다. 톡신 필러 관련주들과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종목들은 아마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실적이 이번에도 잘 나와줬다라는 이야기들, 특히 톡신 필러 쪽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쪽은 최근 중동 시장을 타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앞으로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K톡신 관련주들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요. 기존에 중국 시장이 가장 컸다라고 본다면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미국이 중국을 앞지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이 3억 6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 일본의 수출 증가세가 돋보였고요. 무엇보다도 브라질 시장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브라질 하면 생각나는 좀 바디 쉐입이 있죠. 브라질 쪽에서 필러 수요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시장도 잠시 후에 어떻게 좀 수출 데이터 기록이 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이 어쨌거나 가장 큰 손일 텐데 월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실 수출 데이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DB투자증권에서 톡신과 필러 중심의 미용 의료 성장세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용 의료 쪽은 전반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톡신 시장 눈여겨보시죠. 앞서서 브라질 쪽에서도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 기준의 성장세는 359%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조금씩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브라질 쪽에서 톡신은 선방을 상당히 해줬고요. 브라질 시장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가는 이 바디 쉐입을 만드는 필러의 경우에는 용량이 좀 크게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큰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러는 아시아 쪽에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줬고요. 의료기기는 미국과 태국에서 연간 기준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기타로는 임플란트라던가 치과 영상 장비 쪽도 있을 텐데 임플란트 쪽은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런데 치과 영상 장비는 월간 기준으로 성장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투자증권에서는 중국향 성장과 상반기에 미국의 추가 선적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 가운데에서도 휴재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하네요. 월간 기준까지 살펴봤는데 실적도 기업별로 좀 들여다봐야겠죠. 필러 톡신 쪽으로는 파마리서치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신 것처럼 2월 한 달 동안의 주가 상승 흐름도 무섭기도 하죠. 모두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장세도 30%에서 많게는 60%까지의 성장세를 보여주기도 하고 있죠. 무엇보다 좀 주목해 볼 만한 점들은 파마리서치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CTC 바이오의 경영권 분쟁 종료됐다, 경영 정상화됐다라는 기사 제목이었는데요. 지분 32.94%를 확보를 했고요. 최대 주주 대량 보유 상황을 공시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 공시 나타났습니다. 파마리서치가 CTC 바이오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던 이유는 GMP 인증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인증을 받는데 굉장히 좀 긴 시간이 걸립니다.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미 CTC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 GMP 인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마리서치가 지분 확보에 열을 올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큰 물에서 놀기 위해서 계속해서 헤엄을 치고 있는 K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입니다. 글로벌 톡신 판매 개발사들을 들여다보면 한국 기업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중에서도 이제 녹십자 웰빙이 진출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레드오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여러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워낙 많고 무엇보다도 가성비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시장 선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한 기업이 참전한다라는 것이 레드오션임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일단 녹십자 웰빙의 진출 예정 상황들 짚어보겠습니다. 보톡스 기업 이니바이오의 경영권 지분을 취득한 거고요. 한 400억 원가량을 드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십자 웰빙뿐만이 아니라 녹십자의 지분 자금도 조금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녹십자 웰빙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쪽이 국내 1위 태반 주사제 라이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태반을 주사함으로써 피부를 조금 더 팽팽하고 어려 보이게 만든다라는 효능이 있기도 하죠. 지금 현재 점유율을 따져봤을 때 한 77% 시장에서 꽤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라인업을 확장하겠다라는 포석인데 이니바이오를 끌어안음으로 해서 에스테틱 쪽까지 확장, 메디컬 솔루션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포석입니다. 2030년까지 중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까지 중점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비전인데요. 특히 중국 쪽에서 녹십자 웰빙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중국의 3대 제약사인 CR제약그룹이 중국 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이에 따라서 녹십자 웰빙의 이 톡신 시장 진출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의 관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큰 물에서 한번 붙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톡신 기업들도 있습니다. 국내 톡신의 경우에는 타 국가에서 만들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내성이 조금 있을 수는 있으나 효능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톡신은 결국에 균주이기 때문에 자주 맞게 되면 내성이 생기면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한 3개월에서 5개월 주기로 맞는 톡신의 경우에는 국내산이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뛰어나다라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함께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요. 내수용과 내수 수출용을 동시에 그리고 수출용을 모두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리스트도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중동 시장, 중이 들어간 쪽에서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K-미용 의료기기 쪽인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휴젤 레티보가 이미 2021년에 상용화가 됐고요. 대웅제약 그리고 휴온스 2025년에 일정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녹십자 웰빙이 이제 끌어안게 된다는 이니바이오의 이니보는 2026년에 상용화가 될 예정이고요. 종근당 바이오 2027년, 메디톡스의 뉴럭스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중국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중동입니다. 대웅제약과 휴젤, 메디톡스 이렇게 세 기업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중동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이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할랄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쪽은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 주로 중동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 대웅제약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휴젤과 메디톡스는 UAE, 아랍에미리트 시장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보타는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중국 시장에서도 기대를 끌어모으고 있고 대웅제약의 주요 매출 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중동 시장 진출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내게 될지 좀 기대를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 시장도 뷰티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꼽히는데 2023년에 한 11조 원 가량이었거든요. 근데 2032년까지 한 27조 원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죠. 자, 중동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월 두바이에서 개최됐던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였던 아랍헬스에 라메디텍, 뷰노, 뉴로핏 같은 기업들이 참가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얻어낸 여러 가지 성과들 이전에 1월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라메디텍은 피부질환 치료기기 케어빔의 경우에는 중동의 중대형 유통사를 확보해서 차차 진출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원텍은 주요 이 리프팅 라인업인 올리지오가 있죠. 두바이 판매 1월 6개 제품 인허가 받았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레이저 옵텍은 색소 이 질환에 대한 치료 레이저 쪽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FDA 시판전 허가 받았다라는 소식도 함께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국제 치의학 컨퍼런스에는 SD 바이오센서, 엔젠 바이오, 수젠텍 같은 기업들이 참여했고요. 의료기기 쪽은 중동 국가가 정부 주도로 이 스마트 병원을 운영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루닛이라던가 딥노이드, 물론 어제 시장에서 루닛은 좀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의 진출 내용들도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신규 상장 관련 종목들의 성과도 좀 눈부십니다. 아스테라시스와 동방메디컬이 그 대표적인 종목들일 텐데 이 신규 성장주들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아스테라시스 같은 경우는 하이프 기반의 이 의료기기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징어를 구울 때 오징어가 확 쪼그라들듯이 피부에 좀 열을 가해서 콜라겐을 부스팅해주는 그런 쪽을 영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방메디컬은 히알루론산 필러의 이 한방 기반의 필러 쪽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이 두 기업들의 앞으로의 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 허락할 챙겨보고 싶은 전략이 정말 무궁무진한데 그래도 중요한 것들 쏙쏙 뽑아서 살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과 섹터 전략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코스피 6일째 상승이고요. 네. 거래대금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렇죠. 올라가는 섹터 테마 종목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렵기도 해요. 뭐 사야 되는지. 막 오르는 것들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다 말은 해도 계속 가니까 어떻게 포트 전략 짜세요? 예, 항상 이제 1월달, 2월달에 느끼는 시장의 감정은요. 정말 이제 가는 놈을 붙잡지 않았을 때 그 소외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1월달, 2월달, 특히 이제 1월달에 거래가 급등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계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 3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과거 기반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추가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어제 이제 개장 전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다 이제 200일 이평선 저항대까지 바짝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었던 상황 속에서 별다른 대외 변수 쪽에서 긍정적인 뉴스 소식 자체는 크지 않았었어요. 하지만은 최근 국내 증시의 전약 후강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던 삼성전자가 시장의 반등을 주도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0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대 구간을 돌파했다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단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최근 시장의 상승의 이면에는 결국은 이제 러우 사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낸 리스크온 분위기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강력한 선물 매수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저께부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가 사실은 지난 선물 만기일 이후에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고 2월자 기준만으로 봤을 때도 2만 계약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선물 매수 여력이 없겠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어느 정도가 확정적으로 이제 뭐 허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순매수와 순매도가 2만 계약을 넘어가게 됐을 때는 그 수급의 방향성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현물의 매수가 제거된 상황 속에서 선물의 매수세로만 올라왔던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의 선물이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약간 조정 장세로 접어들거나 아니면 휴식 장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포인트 잘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물적으로 강한 매수가 막 들어와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일단은 휴식과 뭐 조정도 사실 건강하게 나온다면 충분히 소화가 될 텐데요.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긍정과 또 조심할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바이오 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차장님이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었어요. 뭐 알테오젠, 리가케, 뭐 ABL 바이오도 12월에 이제 공략주로 얘기해 주시기도 했었는데 어제 ABL이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맞아요. 좀 이슈가 됐었는데 바이오 쪽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최근 잘 가고 있는 바이오주들이 또 이제 종목이 약간은 바뀐 듯한 느낌입니다. HLB가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강세 흐름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ABL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규 상장을 한 오름 테라피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좀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앞선 두 개의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FDA의 승인이라는 결과물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담도암 쪽에 데이터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점. 결국은 이러한 임상 쪽의 데이터라든지 FDA의 승인 이러한 부분들이 뉴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의 강세로 연결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바이오주들이 올라온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미 국채금리의 안정화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1월달, 2월달은 성장주의 월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주들에 대한 순환매적인 성격으로서의 강세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접근해야 되느냐. 바이오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 상단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시가총액 50위권 내에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 내에서 투자의 전략들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별을 차장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몇 사실, 개만. 너무 사실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세 개만. 사실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고요. 기존의 ABL은 보유할까요? ABL 같은 경우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지만은 그래도 저는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알테오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약간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이 듭니다.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종목군들의 변화가 연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뭐 코스피 쪽에 있지만은 한올바이오파마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들 잘 체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용기기 쪽 그리고 톡신 쪽 살펴볼게요. 나름 꾸준합니다. 꾸준하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을지 어떨지 고민이 되고 있는데 뭐 톡신도 최근에 보면 시세적으로 괜찮고 수출 데이터도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미용기기와 톡신 쪽에서 초점을 맞췄을 때는 종목 압축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의료기기 혹은 이제 피부 미용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휴젤이나 이런 기업들이 하는 톡신이나 뭐 아니면 필러 이런 기업들까지 어떻게 보면 범의료기기 쪽으로 좀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1월달 의료기기 업체들 수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특히 이제 건강의료기기 쪽에서의 수출 데이터는 1월달에 굉장히 좀 부진했었어요. 물론 이제 12월달 대비해서 MOM 데이터가 줄어드는 것은 계절적인 특성상 어쩔 수 없겠지만은 YOY 데이터 자체도 대부분 다 부진했었고요. 그나마 이제 선전을 한 것이 톡신 쪽과 필러 쪽이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보통 나머지 이제 치과 치료용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피부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관련 기기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YOY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최근 시장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좋은 수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필러와 보톡스 쪽에 집중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의료기기 피부 미용 쪽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제 상당히 좋은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두 개 정도까지 포함을 해서 필러와 보톡스 그리고 APR과 클래시스 정도까지 이렇게 종목에 대한 압축을 좀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다가 답변을 주셔서 정리해 네. 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차장님의 픽은 무엇일까 열어보는데 윈본드, 난야, 강세, 대만 증시에서 얻는 힌트 뭐죠? 네. 갑자기 이 종목을 왜 들고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네. 같은데요.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유진테크라는 기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시간의 실적이, 주가가 네. 워낙 강세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시가를 띄워놓고 주가가 약간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은 지난주부터 이제 좀 변화의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대만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월별 실적 데이터를 발표를 하죠. 그런데 여전히 시계열이 굉장히 불안한 섹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디램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만 쪽에서 이제 대표적인 디램 관련된 메모리 IT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냐랑 윈본드라는 두 개의 회사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두 개의 회사가 지난주 후반에만 거의 15% 가까운 주가의 상승률을 보였어요. 이유 자체는 딱히 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 두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디램 현물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현물 가격의 반등 이면에는 결국은 이제 중국의 강력한 이구환신 정책이 만들어내는 세트의 수요 증가와 이 세트 업체들이 보유한 메모리의 재고가 조금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은 되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한 가운데 유진테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너무도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거죠. 특히 이제 유진테크의 주요 장비 라인업을 살펴보게 되면은 배치 쪽에서 사실은 이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이 선단 공정 쪽에 주요 투하될 수 있는 장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요 투자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단과 미세와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유진테크 같은 기업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반영된 미증 시내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워낙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 조금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진테크 그럼 가격은요? 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목표 주가는 55,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테크 살펴가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AS까지 살펴봤네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